고맙습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지, 상반제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지, 두 군데 다 저는 이제 스파크는 주로 후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관심이 많은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통해서 때로는 AI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육 문제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블록체인을 하게 된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푸른 독사가 먹으면 이제 라는 걸로 유엔에서 5년 정도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라운드엑스 이제 설립하고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블록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하고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이후에 다들 이제 사례 위주로 발표를 KT 등포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했고요. 이건 굳이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 이제 그 BCG라고 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올 초에 이제 블록체인이 도대체 이제 어디에 쓰일 수 있나, 블록체인의 가치가 어디서 좀 잘 발현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카테고리예요. 보시면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코스트, 운영 코스트를 줄인다. 세 번째는 위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면서 사실 네 번째 굉장히 재미있게 소셜 임팩트가 블록체인에 아주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 외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을 이제 소셜 임팩트 혹은 이제 공공 쪽에 쓰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듣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거라거나 혹은 이제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 소셜 임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소셜 임팩트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말 특이한 기술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제가 진짜 쉽게 할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른 데서도 발표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가 많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세배가 있습니다. 세배를 하면 보통 우리들 이제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주시잖아요. 세뱃돈을 저도 이제 많이 받았고, 대부분의 세뱃돈을 이제 엄마가 문제는 뭐냐면 장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엄마를 주는데, 큰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오촌에게 받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장부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정보를 담는 사실은 이제 기술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부의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이제 인간은 적어왔죠.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단순하게는 어떤 예전 지금까지도 어떤 중앙화된 장부에 많이들 적어왔고요. 이게 블록체인을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장부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분산 장부이고요. 근데 분산 장부의 가장 큰 힘든 점이랑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카피본들이 많아지면 정보가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추려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쪽은 업데이트 됐는데 이쪽은 안 되고, 사실 그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저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분산 네트워크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게 동기화를 시킨다고 하는, 영어로 시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블록체인은 이걸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암호학을 기반으로 했고,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제 합의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기술들의 종합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는 이게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분산 환경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 보니 그 분산된 정보들이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전 세계의 1000명이 다 똑같은 장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명이 어떻게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단순하게 아날로그적으로는 전화에서 이제 다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업데이트했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빠지지 않고 사실 이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면 이제 기부이기도 하고 사실은 유니세프가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유니세프가 사실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벤처 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인베스터 암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투자한 6개사예요. 그러니까 뭐 살펴보시면 사실 이제 섹터로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런 처방전을 사실 이제 요즘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은 병원에서도 약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개도국에 가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잘 안 돼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처방전을 블록체인에 적는 프로젝트부터 이게 그게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라별로 영역 결국은 어떤 공공의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정보가 항상 똑같고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혹은 이제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뭐 기구들,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할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건 맞고요. 이제 그런 쪽이 뭐 개도국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만 활용이 될 수 있고, 도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워낙 핵망도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IT 시스템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활용 사례를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도 하고 있는 그 앱 이름이 어떻게 정보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느냐라고 하는 여러 도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연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의 코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페북 생각해 보시면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글로벌 서비스가 있고, 추가로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도 사실 이제 페이스북이 그 인수를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 회사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왓츠앱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이런 왓츠앱, 혹은 아시아의 왓츠앱까지 이제 커버리지가 굉장히 대단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간의 연결성을 만들고 메시지를 페북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좀 쉽게 주고받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30-40%의 국민들이 다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다시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보내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파이낸셜 시스템을 쓸 수 없는 환경이라 이제 아무래도 소득 수준도 낮고 그렇다 보니 결국 성공할 때 이제 보통 수수료를 뭐 많이 못하게 떼시죠. 그래서 뭐 20만 원 버는데 4만 원, 5만 원을 수수료 뗀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저희가 그 포용적 금융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낸셜 인클루전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냥 마치 그냥 메시지 보내듯이 내가 번 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선은 생각을 해서 리브라가 이제 그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본인들의 본원 통화가 있고, 이제 한데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화폐를 안 쓰고 다 페북 화폐를 쓸 것 같은 위기감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해요. 이제 거기에는 비자, 마스터 같은 이제 금융권들의 회사도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non-profit이라고 해서 워먼스 월드 뱅킹이랑 키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그 페이먼트인데 좀 개도국에 맞춰진 페이먼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스컵은 다들 아시는 이제 그 아는 이제 구호에 관련된 일도 하시고 하는 이런 non-profit이랑 소셜 향의 회사들과 혹은 기관들과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국적으로 페북이 만든 굉장히 싼 수수료의 화폐를 통해서 포용적 금융으로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 뭐더라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술적인 특성, 뭐 블록체인이 이제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산돼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항상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암호화기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정보의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들은 뭐 알고리즘 이런 거니까 우선 빼놓고요. 특징적으로는 어떤 정보들이 계속 기록되고 어느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항상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분산, 바꿀 수 없음, 뭐 추적 가능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특징 때문에 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기부금의 추적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이게 정보가 계속 기록이 잘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부 한번 하고 나면 뭐 필요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하죠. 소득공제 때문에 필요할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많이들 야 이거 어디 쓰지? 혹은 이제 탑다운으로 블록체인 쓰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디 잘 맞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뭐 결국은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제대로 없거나 혹은 신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나 혹은 신뢰라는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게 결국 다 자원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저장소는 바꿀 수도 없고 모든 사람도 똑같고 라고 하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뢰 간 상황에서 서로 믿고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0개 정도의 사례를 공유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8월 7일, 8월 9일 금요일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거기에 여기 이제 보시면 오전 오후 세션으로 저희가 오전에는 저희가 일단 파일럿 프로젝트 좀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 오후에는 뭐 국내외 사례를 좀 모아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요 내용이 저희가 지난주에서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라운드엑스 유튜브 들어가시면 요 컨퍼런스 전체 다가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그 작년부터 해서 8개월 동안 12개 그 넌프로핏이랑 같이 블록체인을 기부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에, 그러니까 기부 이야기할 때 이제 가상화폐로 돈을 뭐 이렇게 기부를 받겠다라는 부분 빼고 어디에 좀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행복나눔재단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현물 기부 행복상자라고 하는 사업을 하세요.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쓰는 사례를 하나 해봤고, 그리고 이제 리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시민과 어떻게 시민의 어떤 게 불편한지를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결국 이제 공기업이나 기업들에 파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이제 블록체인 좀 활용해봤거든요. 이제 거기 보고서가 국경문판으로 다 있고 제가 오늘 혹시나 관심 있으실 분 있으실까 해서 10부 정도는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PDF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20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인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못하는데 어쨌든 환경 문제를 블록체인 인센티브로 풀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환경이면 이게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고 또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행동 이게 뭐냐면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 지구의 운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수업을 관두고 해도 이 기후에 계획하자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풀어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밑에 거 누구죠? 생각해서 교통이 결국은 우리는 자가용부터 승용차라고 하는 것과 버스와 지하철 우리가 뭐 BMW라고 그러죠. 버스, 메트로, 워킹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전거. 근데 그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뭐 하자할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10kg.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에도 못 미치고요.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 정도고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이걸 뭐 경제적 비용으로 보면 뭐 여기 이거 서울시에서 나오자 할 때 출퇴근 교통비 1년에 71만 원이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뭐 심장병 확률이 준다.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량이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탈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항상 뭐예요? 그 명분만 가지고는 실천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면 보상을 해주자.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미 군산시에서도 시도하려고 했었고 마포구청에서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있고 안산도시공사도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면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1km에 340원 상당하는 돈을 2017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려고 하는데 제가 왜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블록체인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보상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믿을 수 있게 하는 기술. 우리가 보통 IoT로 해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타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분실되거나 위조되거나 했을 때 그걸 복구하거나 위조로 판별하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만약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항상 행정 서비스는 비용과 효율의 문제에 뭉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 아닌가 해서 그걸 한 거죠. 이게 보상세례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이건 우리가 근거입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은 그 자전거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해요. 그냥 믿을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단순화시키는 게 적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 1km를 탔을 때 토큰 하나 주자. 그러면 자전거 1km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이건 뭐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환경경제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연구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한 재반 사회적 비용 제가 이걸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없다고 얘기했냐 자전거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요소가 탄소 배출권으로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탄소 배출권은 전체에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밸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 보상해봐야 그까짓 거 안 받고 말지 하는 수준으로 봤는데 실제 아까 파리에 340원 얘기한 것처럼 가치가 꽤 된다는 거죠. 그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화폐적 가치로 해서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 비용의 화폐화, 화폐화해서 계량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것에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자전거에다 담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이게 우리가 시민단체도 있고 뭐 정부에서 정책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생활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내가 환경에 기여하고 건강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매일매일 받는다는 거죠. 일상화하자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벤트성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자료에 잠깐 나왔지만 이게 자전거로 시작하지만 저희 플랜은 자전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로 제가 엔바이러먼트 전체 솔루션으로 설정한 것은 자전거가 가장 대표적이고 일상적으로 산업화하기 좋아서 하는 건데 지금 플라스틱 대란인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트병이 어디 때문에 해결이 안 되냐면요. 뚜껑을 우리나라 사람들 친절해서 닫아서 배출해서 한대요. 페트가 PP와 페트와 비닐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분리해서 내면은 다 재활용이 되는데 묶어서 내니까 이거 안 뜯어지게 하는 것도 일본이랑 다른 거 아시죠? 이게 재활용업자들이 페트가 그게 다 각각 나누는 건 분리 재생이 되는데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뚜껑을 내가 뚜껑을 100개를 모아한다. 페트병. 그걸 100개를 모았을 때 내가 저 토큰을 100개가 얼마의 가치가 있나 얼마의 해가 계산해가지고 뚜껑만 모아오면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암호화폐로.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할머니들이 뚜껑만 모으게 만드는 거죠. 가장 잉여도도 있는 사람들, 시간만 있는 사람들이 휴지 주는 것보다 페트병 뚜껑만 모으는 할머니들한테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승을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이제 환승 비용 보전하는 정책이 시작되어 있는데 그 정책을 사실 뒷받침하는 게 이런 거죠.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지금 민간 기업이 이런 공공재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면 뭐 특혜 시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토큰의 관리, 지방자치와 이런 공익적 일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아까 앞에 분께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를 위한 그 화폐의 관리는 기업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공익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일들 공익재단은 자전거 활성화인 인센티브, 홍보 캠페인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재단 일을 하는 공익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럼 자전거 누가 운영해? 그럼 시에서 운영하면 제일 좋죠. 근데 시에서 운영하면 제가 제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신용정보라고 하는 신용평가회사에 10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평가를 많이 했고요. 중간에 노조위원장 했다고 좀 밉보여가지고 제가 한지그를 여기든 카드 밴 아시죠? 나이스체크 거기 팀장으로 가서 직불카드, 데뷔카드를 국내에 도입을 했어요. 금융지에 보면 제가 주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거는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것은 기업이다. 그래서 자전거만 공유만 하는 자전거 회사를 별도 설립해서 그 자전거 회사의 시스템에 그 단말기에 정보 단말기에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타바로라고 하는 법인이 새로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자전거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제가 그러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토큰을 받아가는 거죠. 그 토큰은 지방자치단체나 토큰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우리 회사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게 몇 개 중국의 공리자전거, 서울의 따릉이 등등을 다 평가해 보니까 문제점. 도서관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도서관 동사무소 서울길로 갈 때 간단하게 읽을 때 자전거가 가장 유용한데 지금 공리자전거는 그때 못 씁니다. 왜? 갔다가 반납할 데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또 거기다 이제 중국식으로 해서 그냥 반납하고 일부고 나왔는데 다른 타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 페달로를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서 몇 가지 혁신 특허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그래서 이제 가장 목표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자전거를 타면 행복하고 돈도 받고 건강해지고 편리하다. 이거를 여기다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이제 시범사업 준비하는 거고요. 현재로 이제 진행 상황 시간 됐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수원시의 모바이크가
모바일 본사가 망해가면서 철수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시에 32만 회원이 갑자기 자전거를 못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희가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에서 민간 인터뷰 하고 비용을 다 부서야 보니까 여태까지 누적 4년 만에 100억을 날렸어요. 작년에 27억. 그래서 고양시도 이제 민원에 굉장히 저거에 시달려가지고 올해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단하는 걸 저희가 인수해서 효율적으로 모바일처럼 민간에서 시 예산 하나도 안 들고 시는 오로지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km의 경제적 가치 파리에서 340원이면 우리가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걸 계산해서 시에서는 무료를 주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탄 사람한테만 예산을 지급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비스의 서비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발표는 원래 저희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다른 그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하겠다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 KT 쪽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김포페이 요거를 추진하게 된 과정과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김포시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입 배경, 그리고 김포페이 특징, 그리고 추진 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과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페이는 김포시 지역화폐로 김포시가 발행하고 김포시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해서 현금이랑 뭐 1대1 교환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개념입니다. 연간 당초 11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도입 배경은 김포시를 보시면 인근에 바로 서울시랑 붙어 있고요. 고양시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일산, 부천, 인천 이런 데 나와서 많이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9월 28일 날은 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금을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지역화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기존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깡이라는 부정유통과 이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유통을 최소화하고 또 관리자에 의한 그 정보의 위변조 등 이런 걸 원천 차단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그 김포페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포페이의 특징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그 하나의 플랫폼, 저희는 KT의 착한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결제와 카드 결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구입 방법은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또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그 모바일 결제는 QR코드 결제입니다. 현재는 NPN 방식으로 해서 그 상인들이 QR코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그 착한페이 앱에서 스캔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 대신 그 모바일 가맹점으로 가입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모바일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그 소상공인 상점에서는 그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선불카드, 그 지역 화폐를 충전한 선불카드 기능과 자기 계좌 기반의 직불카드 기능이 같이 합쳐져 있는 카드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상점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김포페이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기존 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고, 그리고 김포페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무조건 김포시 지역 내에서라면 김포페이가 우선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결제 수수료가
그 체크카드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삼성페이에도 등록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결제 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해도 김포시 지역에서는 김포페이가 먼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요거는 환승 할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는 없고 자기 계좌 기반의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저희가 작년 3월 달부터 그 모바일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를 했었고요. 6월 달 정도부터는 기존의 종이화폐로 하고 있는 성남시나 종이화폐를 준비하고 있는 시흥시는 이제 현재는 그 모바일 화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발행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했고 운영 대행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K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모바일 앱이 상용화되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때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 그 카드가 연계가 돼가지고요. 정책 발행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발행은 저희 시에서 주는 그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지난 시점에 김포페이가 100억 원이 실제 발행이 되었고요. 그 중에 70억 원 정도, 약 70% 정도가 지금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행 목표를 당초 110억 원에서 290억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현재 기준으로 155억 원이 발행되었고 회원이 47,500여 명, 가맹점이 6,082개소인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한 180억 원이 발행되었고요. 가맹점은 오늘 기준으로 6,2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하면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는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종이로라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처럼 카드형을 주로 하는 그 다른 시와는 달리 저희는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주도형으로 이제 지역 화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지역 공감대를 어떻게 하면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에 대한 저항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모집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 뭐 서너 명만 모이더라도요,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5월 초까지 한 2,000개소 정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원래 4,000개소였었거든요. 가맹점 수가 14,800여 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4,000개소를 목표로 하면 한 30%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텔레마케팅과 또 마케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그 소상공인분들이 이게 사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서포터즈로 동참을 해줘가지고요. 저희가 6월 말에 5,000개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요. 그리고 김포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소비자한테는 6 내지 10%의 그 김포페이를 충전할 때 할인 혜택을 드렸습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가 돼서 소득공제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게는 모바일 결제 수수료가 전혀 부담이 없는 0%를 책정을 했고요. 그 가맹점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가맹점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결제 대금이 실시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자기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내지 또는 휴일이다 그러면 이제 3일 정도 걸렸었는데요. 그 기간이 필요 없이 결제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 회전에서 약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굉장히 가맹점의 이제 주요 반응들 이런 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제 결제 시간이 이제 모바일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고 했었는데 한 두세 번 하시면 금방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또 카카오페이랑 결제 방법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홍상 대리점에서는 이게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 김포페이를 적용함으로써 할인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 혜택 때문에 인터넷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방문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서 그 결제할 때 이미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장에서 포스에다가는 현금 매출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려서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 도시철도 때문에 한 2개월 연장되면서 그 지역 그 카페에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이 지역 카페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이 일 좀 한다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김포페이 반응 목표를 350억 원까지로 이제 확대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 이제 업무 인계인수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한 420억 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요, 김포시 지역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김포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결제 수단도 현행 모바일 결제 수단도 MPN 방식에서 CPN 방식까지 추가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QR 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해서 가맹점의 포스로 읽고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한 예정. 그리고 인구 분포도 동지역에 한 80% 정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골고루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고연령대분, 그러니까 노령층 분들은 회원가입까지는 하시는데 충전하는 게가 저희가 이제 충전이 ARS 인증과 계좌 인증을 2번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선물하기 기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선물하기 기능은 이제 자녀가 김포페이를 충전해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카드 발급을 받던가 아니면 모바일로 결제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군인들이 이제 군부대가 주로 읍면 지역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한 5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읍면 지역에서 좀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저희가 MOU를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김포페이가 이제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전 수입이라든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지역에 환원할 수 있고 조금 아까 제가 KT에서 제안하셨듯이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거를 또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